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귀하고 예쁘죠. 오죽하면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쁘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자식 일이라면 눈이 뒤집혀 달려드는 것이 부모이고 남들이 뭐라 한들 내 새끼가 제일 멋지고 훌륭하다는 생각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유난스러운 편이기도 해요. 나름 상처가 있거든요. 40년 전 결혼하고 1년 만에 애교가 철철 흐르는 딸을 낳고 딸이 4살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이보다 어른스러웠던 딸은 아들을 살뜰하게 챙기면서 마치 자기가 엄마인 양 굴었고 손귀한 집이었던 시댁에서는 그런 딸을 몹시 귀여워하셨어요. 5대 독자 아들은 말해 뭐하겠습니까? 젖될 때까지 바닥에 닿은 적이 없을 정도로 제 손, 고모 손, 어머님 손, 일하시는 참모님 손 등 손이란 손은 다 거쳐 자랐죠. 오죽하면 아들 3살 때인가 놀이터 나가서 모래놀이 하는 걸 보고 저희 시어머니가 눈물을 펑펑 흘리셨다니까요. 어머, 어머님,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고, 애미야. 우리 손주 발바닥에 모래 콕콕 찍히면 어떡하니? 저 보들보들 발바닥이 아프면 어쩌니? 저거, 모래에 나쁜 거 있으면 어떡하니? 아이고, 어머님, 괜찮아요. 애들 다 저러고 자라야 건강하대요. 어머님, 아범 클 때도 이렇게 귀하게 싸서 키우셨어요? 무슨, 시어머니가 유난 떤다고 욕하면서 더 밖으로 내돌려 키웠지.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걸 보니 참나원. 나도 어이가 없다만 그래도 우리 손주 넘어질까 다칠까 아주 심장이 쪼그라드는구나. 그렇게 귀한 대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딸이 조금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차별이 크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딸 입에서 서운하다 어쩌다 말이 나오는 것을 들을 기회조차 제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5살 때의 일입니다. 만 학교를 다니면서 한참 조잘조잘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저한테 말해주는 게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했던 딸이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이 공을 쫓아 골목으로 뛰어나갔는데 그런 아들을 잡아서 밀어놓고 자기가 공을 잡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그리고 그때 저는 제 마음속에 숨어있던 진심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가 똑같이 소중하고 제 살점을 뜯어내는 것처럼 아픈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아들이 살아줘서 고맙다는 마음이 정말 스치듯 올라오더라고요.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제 스스로도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기막힌 마음이라 바로 누르고 지우기는 했지만 더 서럽게도 다른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 장손이 자기 누나한테 아주 큰 은혜를 입었구나. 동생 사랑하던 녀석이니 앞으로도 지 동생 잘 지켜봐 줄 거야. 장래 크게 잘 치르자꾸나. 그렇게 이쁜 짓을 많이 하더니 아이고, 생떼 같은 내 새끼가 끝까지 지 동생 살리고 가는구나. 아이고. 시 부모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온 귀한 집인 것을 아는 문상객들 역시 반응은 비슷했죠. 어쩐지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깔린 자식의 장례식장에 앉아있는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스스로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하늘을 찌르는데 대놓고 티 낼 수도 없고 그저 가슴만 칠 뿐이죠. 그 복잡한 마음을 안고 앉아있는 제게 오랜 친구 하나가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그닥 반갑지 않았습니다.
저랑은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인데 신기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머리가 특출나게 좋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왕따 아닌 왕따도 많이 당했던 친구예요. 하여간 남의 마음 콕콕 찌르는 말을 거룩망 없이 툭툭 하는 아이였으니까요. 어쩐지 그 아이라면 제 마음을 읽고 그렇게 툭 마음 휘젓는 얘기를 던질 것만 같아서 내심 그 아이가 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거든요. 하지만 항상 이렇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자식상을 당한 그 침울한 빈소에 오는 사람들은 차마 상주에게 다가오지도 못합니다. 그 슬픔을 가늠하지 못하니 위로할 말을 찾지도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게 저는 편했는데 그 친구는 그 선도 없더라고요. 불쑥 다가오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저를 빈소 옆 식사 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너 아무것도 안 먹었지? 상 치르는 것도 체력이야. 마음이 애통해도 위장은 돌아가거든. 자식 앞세운 부모는 죄인이라고 먹지도 않는 거 아는데 그래도 먹어야 끝까지 버틴다. 이미 그 말에 제 마음이 훅 상해버렸어요. 아니 자식 잃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왜 죄인 프레임까지 씌우나 싶은 거죠. 그래도 워낙 말이 그런 친구이니 대거리 하느니 무시하자 싶어 앞에 놓인 육개장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친구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우뚝 숟가락질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면서 손발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얘, 죽은 애가 너무 슬프고 억울하겠어. 아들 대신 간 거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얼굴에 다들 너무 티가 나서 내가 다 서럽다, 야. 그나마 넌 엄마라고 애통한 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쩜 저렇게 다 네 아들 옆에 딱 붙어서 어화둥둥을 하고 있니 그래? 그리고 애가 어려서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 정신과 치료도 좀 시키고 그래. 트라우마 되면 나중에 애가 완전 삐뚤어진다고 하더라. 딸 잃고 그것 때문에 아들도 삐뚤게 크면 네 인생이 너무 서럽잖아.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혀 가슴을 휘저었습니다. 더 억장이 무너진 건 그 친구의 말에 악의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차라리 제 속을 뒤집어 놓으려는 악이라도 있었으면 바로 머리끄댕이 잡고 휘둘렀을 텐데 뭐랄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속창을 거꾸로 뒤집어 까서 탈탈 털어낸 것 같다고나 할까요? 딱 숟가락을 내려놓고 가만히 그 친구를 노려보았습니다. 뭔가 말을 더 하려는 친구에게 싸늘하게 말했죠. 너 가라. 그리고 우리 앞으로는 그냥 보지 말자. 20년 우정이고 나발이고 간에 이런 자리에서조차 그렇게 네가 하고 싶은 말 거름망 없이 툭툭 하는 너 정말 정 떨어진다. 정신병원을 보내건 정신과를 보내건 내 아들 내가 알아서 키울 거고 내 새끼 땅에 묻건 가슴에 묻건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장 꺼져. 정막 많이 흐르던 상갓집에 버럭하는 소리가 울리니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쌓이고 억눌렸던 제 원통함이 친구가 툭 건드린 그 말 때문에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죠. 아이를 보내고 처음으로 울음이 터져 나왔고 통곡이 이어졌어요. 사실 그 모든 것이 친구 때문은 아니었지만 화살은 결국 친구에게 돌아갔고 저의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친구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 끌려나가듯 상갓집에서 나갔습니다. 그게 그 친구의 마지막이었어요. 이후 다른 친구들에게 그 소문이 도는 바람에 완전히 저희들 사이에서는 매장되다시피 소식이 끊겼거든요. 외국으로 나갔다는 말도 풍문에 듣고 어느 시골 암자에서 보살님으로 살고 있다는 말도 있었지만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고요. 다만 그 친구의 말 때문이라도
저는 뭔가 오기가 생겨 하나 남은 아들은 기막히게 키워내고야 말겠다는 의지에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치맛바람이라고 주변에서 혀를 끌끌 차더라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를 제대로 잘 키워내지 않으면 죽은 딸아이 볼 낯도 없을 것 같고 제 인생이 정말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다행히 아들은 제 욕심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악기면 악기, 인성이면 인성.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어서 벚나무집 손주라고 하면 저희 시부모님 동네에서는 대통령보다 더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른들 공경도 잘하고 부모에게도 어찌나 사근사근한지 저는 남편 부모 없이는 살아도 아들 없이는 못 살겠다는 말이 입에 붙을 정도였죠. 그렇게 귀하게 키운 아들은 대학을 영국으로 가면서 제 품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매일이 눈물바람이었어요. 저도 아들 쫓아 영국으로 갈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매일 아들에게 오는 연락을 기다렸는데 그것도 또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레 서로 마음과 입장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학교 앞 한국 사람이 한다는 홈스테이 집을 구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 안심도 되었습니다. 엄마처럼 한국 음식도 푸짐히 해주고 잘 챙겨준다는 말에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들을 뺏긴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었지만 그 먼 타국에서 제 아들을 그리 살뜰하게 살펴준다니 저로서는 엎드려 절이라도 할 판이었죠. 그 홈스테이 집 주인 덕에 아들은 영국에서의 대학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제야 저희 부부는 아들에게 가볼 수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엄마 아빠 보면 마음 해이해질 것 같다고 방학 때도 한국으로 안 들어오고 저희도 절대 오지 말라 해서 자그마치 5년을 못 만났거든요. 간 김에 5년을 조석으로 아들 밥 해주고 살펴주었던 홈스테이 주인을 만나보려 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말이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홈스테이 정리하고 여행이나 다닐 거라며 졸업 축하금 전해주고 훌쩍 여행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졸업과 함께 군대에 들어갔고 제대 후에는 바로 꽤 괜찮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흠 잡을 일이 없는 아들이라며 다들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스물스물 걱정이 하나 올라오고 있었어요. 바로 아들의 결혼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제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진짜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너 만나는 여자도 없어? 엄마 이제 슬슬 며느리 보고 싶은데. 에이, 엄마는 요즘에 누가 내 나이에 결혼을 해. 다들 40 가까워서야 하지. 나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좀 더 자리도 잡아야 하고 그래요. 어머, 너 애기 안 낳을 거야? 너 애라면 껌뻑 죽잖아. 세월이 아무리 변했다곤 해도 1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 낳아 키우는 게 편해. 그리고 너랑 네 처랑 맞벌이 한다고 하면 나랑 네 아빠는 팔 걷어붙이고 육아할 의향이 있어. 다른 집처럼 애 봐주는 비용 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장가 가서 손주 좀 보여줘, 응? 아이 생각하면 뭐 지금쯤 해야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아직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없어? 너 엄마가 모르는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야? 아니야. 여자친구 있어요. 오래된 여자친구예요. 나 대학 때부터 사귄 친구라 거의 10년 넘었어요. 나름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감쪽같이 말하지 않았던 것도 서운했고 대학교 때부터라고 하는 걸 보니 혹시 영국 여자인가 싶었죠. 야, 이거 외국인 며느리한테 안녕 시엄마 밥 먹어라 이런 말 들어야 하나 싶으면서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아들도 제 얼굴 표정을 읽었는지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엄마,
한국 여자예요. 미술 전공했고 지금 입시 미술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나는 결혼이 좀 하고 싶긴 한데 걔는 학원 강사하면서 결혼하는 거 싫다고 자기 학원이라도 하나 차려야 자기가 좀 떳떳하게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존심도 있는 고집도 센 애라서. 어머, 미술학원 차리는데 뭐 10억, 100억 들어? 그냥 엄마 아빠가 임대하는 그 꼬마 빌딩, 거기 꼭대기 싹 비우면 한 40평 되니까 결혼하고 애 낳으면 애기 돌진하고 바로 거기 치우고 학원 차려준다고 해. 세상에, 난 또 뭐 심각하고 큰일인 줄 알았네. 에이, 그래도 엄마 그건 아니죠. 부모님한테 손 벌릴 거였으면 진작에 벌렸죠. 아이, 우리가 알아서. 아우, 얘가 진짜 뭘 모르네.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요즘 세상이 어디 본인들이 열심히 살아서 잘 살 수 있는 세상이야. 우리 때야 열심히 하는 만큼 보상이 오고 개천에서 용돈하고 그랬지만 니들은 아니야. 용밭이어야 용나고 개천에서는 지렁이밖에 안 난다고. 아니, 부모가 용밭에 심어주겠다는데 그걸 왜 거절하니? 너 그것도 이상한 자존심이야. 우리가 무리해서 노년 말아먹으면서 너희 뒤에다 노후자금 쑤셔 넣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만 차려주면 6개월 뒤부터 시세에 맞게 월세 내. 그러면 되지? 느낌이 왔습니다. 제가 좀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양반스러운 제 아들이 결혼까지 움직이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게 말이죠. 제 예상은 적중했어요. 아들이 어떻게 잘 설득을 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고 일사천리로 결혼을 진행했거든요. 며느리는 정말 예쁘고 멋있는 아이였습니다. 뭐랄까, 내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키도 헐친하고 몸매도 모델 같은 데다 이목 구비가 크고 시원시원해서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델 아니냐고 연예인 아니냐고 그럴 정도였어요. 아주 데리고 다니면서 옷 사주고 가방 사줄 맛이 난다고나 할까요? 성격도 사근사근하면서도 딱 선 지키는 게 있어서 아주 편했고요. 선남선녀 그 자체인 아들 부부에게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 손주였습니다. 하지만 곧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도 잠시 아들 부부는 7년이 지나도록 임신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 1, 2년은 그래도 한 번씩 아이 소식을 툭 물어보곤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것도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아무리 살갑고 다정해도 며느리는 며느리인지라 혹 제가 무심히 묻는 말에 상처 입을까봐 애꿎은 아들만 붙잡고 한 번씩 애둘러 묻곤 했습니다. 예, 너희 혹시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지? 엄마, 우리 진짜 사이 좋아요. 사람들이 아직도 신혼이냐고 놀릴 정도로 좋아. 그런데 참, 아이는 하늘에서 주는 거라고 하더니 그 말이 진짜인가 봐. 노력을 해도 안 생기네. 병원에도 갔었거든요. 둘 다 지극히 정상이래요. 의사가 이유를 모르겠다 하더라고. 네 처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입시가 사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엄마. 아빠에게는 말 안 했는데 그 사람 1년 전부터 일 안 해요. 아이 갖겠다고 집에서 몸 챙기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안 생기니 본인도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좀 그래요. 어쨌거나 그 짜증을 내가 받아내야 하니 이제는 나도 참는 게 좀 한계가 있네요. 사실 제 아들이 싫다 좋다 그게 표현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다 한계가 있다고 말하면 남들이 버럭 화를 내는 것 이상의 감정 표현이거든요.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굼뜬 소가 성이 나면 온 언덕을 다 휘젓고 뛰어다니며 들이받는다고 하잖아요. 제 아들이 딱 그런 아이라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휙 앵돌아질까봐
그날부터 제 마음이 지옥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적중했죠. 아마 아들이 며느리에게 더 늦기 전에 시험관이며 인공수술이며 해볼 수 있는 건 해보자고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아들에게 화를 버럭 냈대요. 자기를 무슨 이상 있는 사람 취급했다고 말이죠. 아니, 이상 있는 사람 취급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몰라요. 나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고 할 만큼 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배란 일이라고 하면 맞춰서 노력하고 무슨 아침마다 식초를 먹으라는 둥 당분간 고기 끊고 야채만 먹으라고 닥달해서 그것도 했어요. 그런데 노력은 왜 나만 해? 자기는 하는 게 없어. 일 바쁘다고 허구한 날 인스턴트로 식사 때우고 산부인과 검사도 바쁘다고 안 가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야. 아들은 정말 쌓인 게 많은 듯 했습니다. 무슨 랩을 하듯 우다다다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데 이건 좀 위험하다 싶은 생각이 훅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 고민 끝에 가족 여행을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일 핑계대고 바쁘다는 며느리지만 그래도 시부모 말은 거역하기 힘들 테니 억지로라도 바람 좀 쐬게 하고 기분 전환 좀 시켜주려는 의도였지요. 아들도 며느리도 영 떨떠름해 보였지만 남편과 제가 하룻밤에 50만 원도 넘는 펜션을 빌리고 크고 좋은 방을 아들 며느리에게 양보했거든요. 바로 앞에 풀장도 있고 멋들어진 바비큐도 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어머, 어머니, 여기 어떻게 알고 예약하신 거예요? 요즘 SNS에서 완전 유명한 곳인데 여기 너무 비싸지 않아요? 아이고, 돈 싸들고 저승 갈 것도 아니고 내 자식들 콧바람 쐰다는데 내가 이 정도도 투자 못하겠니? 나랑 네 시아버지는 요즘 늙어서 그런지 9시만 되면 병든 닭처럼 졸려. 2층 방 가서 먼저 잘 테니까 니들은 좀 더 놀다가 자, 응? 어머니, 감사해요. 맞다. 어머니, 아까 세면도구 깜빡 놓고 오셨다고 했죠? 제 거 먼저 쓰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멋진 숙소의 비용을 저희가 다 내서 그런지 며느리의 태도는 특히 더 사근사근했습니다. 아주 애교를 부리며 착착 감겨드는데 이대로만 아들한테 해주면 오늘 밤에라도 손주가 생기겠다 싶을 정도였지요. 며느리는 자기 방에서 세면 용품을 꺼내와서 제게 전해주고 아들과 함께 산책을 가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아들을 슬그머니 불러 세웠습니다. 너 새애기한테 무뚝뚝하게 틱틱거리지 말고 다정하게 해줘. 원래 여자는 가시가 온몸에 돋았다가도 남편이 어깨 한번 툭툭 쳐주고 보듬어주면 그 가시가 쓱 풀 죽는 법이야. 네 승질대로 우르르 꽉꽉거리지 말고 말이라도, 응? 알았어? 알았어요. 에휴, 이게 대체 뭔 짓이야. 엄마 아빠 볼 낯도 없네 내가 진짜.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지나고 나면 이것도 추억처럼 그때 네가 그랬네, 내가 그랬네, 그래서 서운했네, 좋았네, 명절에 얘기할 거리 되고 그러는 거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산책하고 놀다 들어와. 난 네 아빠랑 먼저 잘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저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를 산책 내보내고 며느리가 빌려준 세면 용품으로 샤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용품을 돌려주려고 슬그머니 아들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죠. 아주 휘황찬란하고 훌륭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자는 방보다 4배는 크고 저희 방만한 화장실도 붙어 있어서 럭셔리 그 자체였습니다. 세면 용품에 물기를 잘 닦아 며느리의 화장품 가방 옆에 놓고 나오려는데 제 눈에 훅 뭔가 하나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짐을 뒤진 것도 아니고 가방 제일 위 망사로 되어 있는 주머니에 떡하니 들어있는 그것은 다름 아닌 피임약이었습니다.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땅이 후들후들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봤습니다. 딱 봐도 피임약이고 다시 봐도 피임약이더라고요. 게다가 21알의 피임약 중 10알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아니, 50만원짜리 펜션을 예약하면 뭐하고 100 넘게 들여 비싼 고기 먹여가며 여행을 데리고 다니면 뭐합니까? 고대 강실 대걸 같은 방을 내주면 뭐하냐고요? 며느리는 아이 가질 생각도 없는데 말이죠. 저는 기운이 쭉 빠진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물색 없이 혼자 기대에 가득 찬 남편이 저한테 묻더군요. 그래, 이 두 녀석이 좀 사이가 풀린 것 같지? 아까 보니까 새아가가 고기쌈 싸서 지 남편 입에도 막 넣어주고 그러대. 내가 여기서 보니까 둘이 손 꼭 잡고 저기 소나무 숲길로 걸어가더라고. 아이 서로 좀 풀린 거겠. 풀리긴 뭐가 풀려. 내가 진짜 헛짓을 했어, 헛짓을. 아유 깜짝이야. 아이 왜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고 그래? 손주가 할머니하고 오다가도 놀라서 달아나겠네. 그 손주 출발도 안 했어. 아예 올 생각이 없다고. 아니 지 엄마가 아주 오는 길을 싹 다 막았어. 아예 문 닫아버렸다고. 아이 뭔 소리야. 뭘 닫아? 뭐가 닫혀? 아니 알아듣게 얘기를 해. 그렇게 혼자 알고 버럭버럭 화만 내면 아니 내가 당최 알아들을 수가. 쟤 피임약 먹더라. 그것도 하루 이틀 먹은 게 아닌 것 같아. 벌써 10알 비어있고 여행 오면서 가져온 거 보면 충실히 챙겨서 먹고 있는 거 아니겠어? 아이고, 내가 진짜 상바보. 아주 호구 상바보지. 문은 열릴 생각도 없는데 문 열리면 잔치 열어주려고 이러고 있었네 내가. 아이고. 당신도 꿈깨. 우리 지금 헛돈 썼어. 사실 저보다는 남편이 손주에 대한 열망이 더 큽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제 딸을 잃은 후로 사실 후손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더 큰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잘한다고, 내가 운이 좋다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한 생명의 무게를 감당한다는 것도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고 기쁜 만큼 감내해야 하는 슬픔이나 책임감도 크고요. 그래서 만약 시댁이 손귀한 집이라 집착적으로 아이를 원하는 집안만 아니었어도 아이들이 딩크이건 불임이건 난임이건 그저 너희 인생 잘 챙기면서 살아라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 남편 정말 성실하게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생애 마지막 유일한 소원이 손주인데 그거 하나는 좀 들어주고 싶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홍어회인데 홍어 냄새는 백리 밖에서도 못 맡는 마누라인 저 때문에 1년에 한 번 제사 때나 마당 한 구석에서 몰래 집어먹는 그런 사람이에요. 가족들을 위해 다 포기하는 그에게 정말 손주는 꼭 안겨주고 싶었던 게 제 마음이었는데 그게 흐트러지니 저도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화가 났다면 남편은 좌절을 하더라고요. 제 말에 아무 대답도 않고 그냥 침대로 들어가 슬그머니 몸 구부리고 잠을 청하는데 그 모습이 또 그렇게 철양 맞아 보여서 가슴에 천불이 끓어올랐어요. 잠도 안 오고 마음도 심란해서 저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돌아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머님, 왜 안 주무시고 혼자 이렇게 나와 계세요? 네 아버지가 먼저 잠들었는데 코를 어찌나 고는지 내가 잠이 다 깼어. 근데 얜 어디 가고 너 혼자 들어와? 아, 저녁 먹은 게 소화가 덜 됐다고 좀 뛰다가 온대요. 저 먼저 씻으려고 들어왔어요. 그래. 내가 세면용품은 방에 갖다 놨는데
저기 얘, 내가 보려고 본 건 아니고. 네? 뭘요? 너 피임약 먹니? 어렵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몹시 당황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제 가방 뒤지셨어요? 뒤지긴 누가 뒤지니? 내가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이니? 세면도구 가져다 놓는데 가방 제일 위에 떡하니 들어있는데 눈 있으면 백리 밖에서도 보이겠구만. 아니, 너는 왜 그런 걸 먹으면서 식구들한텐 임신 노력하는 것처럼 그랬니? 네 남편은 뭐가 되고 지금 이러고 있는 나랑 네 시아버지는 뭐가 되니? 아니,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임신하려고 들들 볶았니? 너 눈치 보느라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세월이 7년이야. 아예 그럴 거면 기대라도 갖지 않게 말을 해야지. 피임약이 뭐니 피임약이. 저도 모르게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더라고요. 괘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쩐지 어이없어 눈물도 막 나오려던 찰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너 피임약 먹어? 진짜야? 자기야. 아니, 계속 먹었던 게 아니라 이번 입시반 애들이 진짜 중요하거든. 여기서 상위 대학을 반 이상 가야 나도 부원장으로 승진할 수 있고 급여도 오르고 더 큰 학원으로 이직도 가능하고 그래서. 언제부터 먹었는데? 너 나한테 상위 대학 반 맡았다고 한 게 6개월 전이야. 그러면 지난 6개월 내내 먹었다는 거 아니야? 말 못해서 미안해. 너 지금 나한테 사기쳤고 우리 부모님 기만한 거고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너 짐 싸서 지금 올라가. 뭐?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올라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너랑 같이 한 방으로 들어가라고? 부모님은 좁은 방에 몰아놓고 너 이 여행 부모님이 무슨 마음으로 데리고 오신 건지 알고도 지금 그런 말이 나와? 그렇게 악착같이 번 돈으로 택시를 타고 올라가건 그렇게 귀한 학생 학부모 중 하나 불러내건 네가 알아서 하고 일단은 나가. 난 부모님 모시고 여행 마치고 갈 거니까. 얘, 이 밤에 얘가 혼자 어디를 가니? 너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엄마, 이 사람 지금 저랑 불과 10분 전에 산책하면서 오늘은 꼭 아기가 찾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부모님이랑 보람 있으실 것 같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기 생기면 태명은 펜션 이름 따서 지어야겠다고 같이 웃었다고요. 저 진짜 못 참겠어요. 일단 오늘은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저도 뭔가 며느리 편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한숨 푹 쉬며 그냥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저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갔어요. 자기도 잘못한 게 있으니 순순히 갔겠죠. 엄마, 아빠 기왕 돈 써서 여행 오신 거니까 넓은 방에서 주무세요. 뭐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분이라도 좀 나아지게. 이 기분에 이 골방에 틀어박혀 주무시면 더 언짢잖아요. 그날 밤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고대 광실 구름 이불이 마구간 건초보다 더 거칠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 진짜 온몸에 담이 들 정도로 불편하기 그지없는 잠자리였고 그 다음날 먹은 모든 음식이 소태처럼 쓰고 맛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애써 저희 기분을 풀어주고 여행을 시켜주려 애썼지만 그걸 보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엉망인 기분으로 집에 올라왔는데 먼저 올라간 며느리가 저희 집에 와 있었습니다. 아주 청소를 싹 해놓고 음식 거하게 해놓고 무릎 딱 꿇고 앉아서 맞이하더라고요. 여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저 진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번에 처음 먹었어요. 일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행 오면서 혹시 불편한 상황 생길까봐 예방 차원에서 먹은 거예요.
저도 진짜 아이 원해요. 저 약 어제부터 안 먹었어요. 그리고 시험관이건 인공수정이건 하라고 하는 거 다 할게요.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꿇어 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허요. 그건 또 그거대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일으켜 세워서 한두 마디 그냥 잔소리 조금 얹고 둘 다 내보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일은 알아서 하라는 거였고 아들을 믿은 것도 있었죠. 며칠 뒤 아들은 저희에게 부부가 오래 대화를 했고 아이 갖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기로 했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저희 부부는 봉투 하나를 아들 부부에게 전달받고 둘 다 미친 사람들처럼 펄펄 뛰며 눈물바람을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내민 봉투에는 임신 테스트기와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라는 쪽지 그리고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세상에 어찌나 기쁘던지요.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고맙게도 자연 임신이 되어서요. 몸조리 잘해서 잘 낳아 키울게요. 엄마 아빠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제 10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동안 속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했어요. 애기 태어나면 마음껏 사랑해주세요. 아이고, 말이라고 하니? 아주 물고 빨고 귀하게 키워야지. 대체 이 집안에 몇 년 만에 울리는 아기 울음소리라니? 아들 부부의 임신은 저희 부부뿐 아니라 집안 전체의 경사였습니다. 워낙 손귀한 집이다 보니 결혼들은 했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집도 많았거든요. 뭐랄까, 온 집안 어르신들이 네 아이 내 아이 할 거 없이 우리 집안 아이로 기꺼이 받아들여 사랑할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할까요? 지금 같은 기분이면 철천지 원수가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덥석 그 돈을 내어줄 수 있을 것처럼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란 알 수가 없죠. 호사다마의 세옹지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두근거리고 설레는 느낌으로 손주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끊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긴 침묵을 지키고요. 몇 번 그러다 보니 번호는 눈에 익게 되고 전화 건 상대에 대한 궁금증을 이기는 짜증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번 정도 전화를 해서 아무 말도 않던 전화를 그 다음부터는 무시했죠. 그러니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0수년 전 제 딸의 장례식에서 이빠른 소리 했다가 다른 가족들 손에 끌려 나가다시피 잡혀 나갔던 친구였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뜬금이 없다 못해 어이까지 없는 것이었습니다. 네 며느리 믿지 마. 뱃속에 있는 아이도 믿지 마. 다들 속고 있는 거야. 그 문자를 보자마자 제 입에서 나온 말은 한마디였습니다. 미친 거야? 아니 지금 10수년 만에 이게 무슨 퐁창 뜨는 소리야. 하여간 얜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대체 왜 일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서 사람 속을 뒤집어? 문자를 보고 저는 있는 대로 심정이 상해 성질을 확 내며 문자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대꾸도 안 했죠. 그런데 진짜 너무너무 찜찜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잘 지냈니? 건강하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내가 뒤늦었지만 정말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뜬금없이 네 며느리를 믿지 마라. 이게 뭡니까? 곰곰 곱씹어 볼수록 더 기분이 나쁘고 찜찜했습니다. 며느리 얘기가 나온 것을 보면 제 아들이 결혼을 했다는 것도 아는 거고 며느리가 누구인지도 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애가 저뿐 아니라 저희 식구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너무 소름 돋는 일 아닌가요? 이건 스토킹에 준하는 범죄겠구나 싶은 마음에 아주 단단히 혼을 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신고할 증거를 모으려고 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는 정말 십수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얘, 내가 긴 말 안 한다. 너 제정신 아니지? 미친 거야? 아니, 미치려면 곱게 미치던가. 멀쩡한 남의 집에 왜 자꾸 분란을 만들어?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나도 그래서 엄청 고민하다 연락한 거야. 나라고 뭐 쉬웠을 줄 아니? 그리고 나도 예전에 내가 아니야. 그래, 시간 지나고 보니 내 소통 방식이 이상했다는 거 나도 인정해. 그래도 네가 날 그렇게 찍어 누를 줄은 나도 몰랐어. 그게 지금까지도 꽁해서 지금 뒤늦게 이러고 덤비는 거야? 진짜 기도 안 막히네. 아니야. 아니니까 내 말 좀 들어봐. 그때나 지금이나 나 세련되게 말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너한테 한 번도 거짓말하거나 일부러 너 생채기 내려고 한 적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어. 네가 믿건 아니건 그건 확실하다고. 너랑 싸우자고 그런 말 보낸 것도 아니고 나도 진짜 고민하다 확실한 증거 있어서 진짜 간신히 용기 내서 말하는 거야. 뭐? 증거? 잠깐만. 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가족 주변 맴돌면서 우리 감시했니? 아니, 네가 우리 며느리는 어찌 알고 아들을 어찌 알고 증거를 찾아? 얘기가 길어. 그냥 우리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 전화로 말고 만나서, 응? 친구의 마지막 목소리에는 살짝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일단 간단하게 공유를 해주고 마음 단단히 먹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세월이 무색하게 그 친구는 전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얼굴도 몸매도 그대로였고 그저 머리만 하얗게 샌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엄청 세련된 느낌이 감돌았어요. 저는 어색한 반, 반가움 약간, 어이없고 기막힘 적당량의 기묘한 감정을 안고 그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를 보던 친구의 눈빛에 언뜻 눈물이 돌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자 물색 없이 살짝 만감이 교차해 마음이 흔들렸지만 말려들지 말자는 생각을 하며 애써 굳은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넌 여전히 예쁘다. 그래, 너도 그렇네. 그런 얘기하면서 추억 나눌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제대로 말해줘. 나 솔직히 말하면 뭔가 미심쩍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작정했으니까. 이상한 말로 장난칠 생각 말고. 너 내 아들 며느리를 어떻게 알아? 커가면서 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 네 아들 알아. 그것도 잘 알아. 5년을 조석으로 보고 지냈고 내가 밥해 먹였고 그 5년간 너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아들처럼 챙겨줬어. 뭐?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내 아들이랑 네가 뭐가 어쩌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을 훅 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5년을 조석으로 보고 지내고 밥해 먹였다는 얘기에 처음에는 황당해서 화가 났는데 허라? 혹시 설마 하는 생각이 쭉 흐르더라고요. 바로 아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아들은 제가 갑자기 영상통화를 거니까 혹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몹시 놀라면서 받더라고요. 아들, 너 이 사람 알아? 제가 화면을 돌려 그 친구를 아들에게 보여준 순간 아들 입에서 놀라운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오마이갓, 옥스마미, 아니 마미가 왜 우리 엄마랑 있어요? 마미 건강해요? 잘 지냈어요? 왜 그동안 연락도 안 받고 그렇게 지내셨어요? 저랑 헤이즐이랑 마미 엄청 보고 싶어 했어요. 헤이즐 기억하시죠? 제 여자친구. 이제는 아내예요. 마미, 한국에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우리 만나요. 저는 제 아들이 이렇게 흥분을 잘 하는 아이인지
수다스러운 아이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친구는 먹적게 웃으며 사실은 네 엄마랑 오랜 친구라며 나중에 얘기하자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제 내 말 믿겠니? 사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란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반색을 하며 반가워할 정도이면 진짜 아들을 잘 아는 거고 통화 내용을 들으니 며느리도 아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아이가 한 말이 진짜잖아요. 헤이즐이 네 며느리 영어 이름이야. 좀 자유분방했고 네 아들이 오기 전부터 그 지역에서는 화려하게 노는 애로 유명했어. 그런데 네 아들 만나고 나선지 아니면 네 아들을 만나고 싶어 해서였는지 과거 지우듯 아주 싹 변신을 하길래 그냥 마음 잡았나 보다 했지. 난 그렇게 네 딸 장례식 이후에 한국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아서 오빠 있던 영국으로 가서 자리 잡았거든. 어쩌다 홈스테이를 운영하면서 애들 걷어먹이기 시작했는데 네 아들은 딱 보고 한눈에 알겠더라. 부모님 사진 보여주면서 자기 소개하는 거 보고 확신했고. 그랬구나. 어쨌건 아들한테 잘해줬다는 얘기는 익히 들었었는데 뒤늦었지만 그건 고맙다. 아들이 덕분에 한국 그리워하는 거 없이 잘 지냈다고 하더라고. 잘 키웠더라고 네가. 여튼 네 아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가고 난 한 2, 3년 더 영국에 있었어. 그래도 고향이고 본향이라 그런지 나이 드니 그립더라고. 한국에 들어온 지는 한 3년 좀 넘었는데 시골에 땅 사서 마당 가꾸면서 호젓하게 살고 있거든. 근데 거기서 네 며느리를 봤어. 분명 네 아들이랑 결혼했단 얘긴 들었는데 그리고 최근까지 네 아들이 이메일로 아이 갖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얘기까지 다 했는데 다른 놈이랑 휘감고 데이트를 하더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영국에서부터 알던 놈이야. 네 아들 전에 사귀던 남자애. 솔직히 연애나 하는 거면 내가 애라 모르겠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걔네 둘이 그러더라고. 어차피 그 집에서는 애를 미친 듯이 원하니 그냥 그 집애로 낳아서 키우면 양육비며 뭐며 신경 쓸 거 없이 귀족처럼 키울 수 있다고. 적당한 시기에 애 핑계대고 영국으로 유학 가서 기러기 아빠 생활하게 하고 그때 같이 살자고. 내가 그 얘기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니? 분명 소파에 앉아 있는데 현기증이 나면서 구토가 올라왔습니다. 친구는 제게 사진도 몇 장 내밀고 그 둘이 낄낄거리며 작당 모의를 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도 전해주었습니다. 제 친구가 꾸민 마당인 줄도 모르고 데이트하러 들어와 쑥덕거렸던 것을 친구가 CCTV를 통해 다 파악했던 거예요. 저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저와 친구가 만난 그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제가 하도 닥달을 하니 아들도 반차를 내고 급하게 달려왔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때부터는 아주 일사천리였습니다. 우선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불러서 친구에게는 작은 방에 좀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아주 별로 나오지도 않은 배를 세상 귀하게 끌어안고 여왕님 행차하듯 집으로 들어오며 온갖 쓸데없는 얘기를 다 짓거리더라고요. 아, 어머님, 우리 꼼꼼이가 아무래도 해외파로 잘할 건가 봐요. 제가 태교 음악으로 국악도 듣고 클래식도 듣고 그러는데 아주 클래식 들을 때마다 막 날뛰어요. 그리고 한식보다 양식이 훨씬 더 땡기고 그러네요. 그러니? 아빠가 해외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가 보다. 에이, 5년이면 오래는 아니죠. 그래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니네요. 아니, 진짜 아빠는 해외 오래 살았잖니. 한 14, 15년 살지 않았어? 지금도 거기서 일용직 전전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었어?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가만히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다 안쪽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제 아들을 보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당신도 지금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여보, 하지만 아들은 돌아보지도 않았고 며느리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두리번거리며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작은 방 문을 열고 친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니, 헤이즈? 넌 생각하고 있는 걸 다 말로 하는 게 문제야. 그것도 왜 남의 집 마당에서 주절주절 떠들기는. 마미? 아니, 마미가 왜 여기에? 내 친구야. 제일 친한 친구. 네가 뱃속아이가 이 집 자손이 아니라고 떠들어대고 돈 받아서 영국으로 튈 계획을 구구절절 세웠던 거기가 내 집 앞마당이고. 있잖아. 사람들이 자기 사유재산 지역에는 CCTV라는 걸 설치한단다. 나는 또 너도 알다시피 의심병 말기라서 마이크 기능까지 아주 기막힌 그런 거 나무 사이에 곳곳에 숨겨서 다 달아놓았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느니, 그 말이 아니라느니 하는 거 말고 다른 얘기 해봐. 왜 입 다물고 있어? 자, 어서 변명이라도 해봐. 며느리는 궁지에 몰린 듯 두리번거리며 사방에 도움의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하지만 아까부터 소파에 장승처럼 기대있던 남편과 아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잘못했어요. 사실은 아이가 너무 갖고 싶은데 저희 둘이 잘 안 생기니까. 조용 좀 해. 넌 지금 이 와중에도 그딴 거짓말이 나오냐? 긴 말 필요 없고 그냥 이혼해. 아들의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는 순간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 눈이 획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들이대며 삿대질을 해대는데 와, 저는 며느리한테 귀신 들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 해. 꿀랑 그 학원 40평짜리 하나 차려주는 것도 애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던 쪼잔한 집안. 나도 싫어. 내가 먼저 싫어. 대신 위자료는 내가 확실히 받아낼 거야. 나 이 집에 시집와서 기여한 복 그거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버럭 소리 지르고 나가버리는데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들은 저와 남편에게 죄송하다고 하고 제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긴 채 나갔습니다. 전쟁 같은 하루였죠. 그로부터 4달 뒤 아들은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이 꼼꼼한 녀석이 그동안 살림살이 지출했던 내역과 영수증도 다 모아놓고 며느리한테 들어간 돈도 다 적어두고 기록해두고 하다못해 저희 몰래 며느리 돕는다고 대출 받았던 것까지 다 체크를 해두었더라고요. 게다가 빼도 박도 못하는 유책 사유가 며느리한테 있다 보니 오히려 아들이 며느리 위에 대출받은 금액의 일부를 며느리가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재산 분할은 오히려 마이너스, 제 아들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알고 보니 며느리의 상간남은 영국에 마누라가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돈 좀 있는 나이 든 여자였어요. 며느리가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는 상황이 되니 바로 손절하고 그 남자는 영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풍문에 들리는 얘기로는 남자는 영국 시민권자라서 기껏해야 나중에 DNA 감별을 통한 양육비 소송 정도나 할 수 있을 거라 하더라고요. 어쩌겠어요. 뱃속에서 이미 클 대로 커버린 아이는 세상에 태어났고 아마 혼자서 눈물바람하며 키우는 모양입니다. 그 아이 친정도 변변치 않아서 아마 도움을 주거나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결혼하면서 제가 혼수 해오라고 3천만 원이 든 통장을 슬그머니 쥐어줬어야 했을 정도니까요. 여튼 제 아들은 상처를 많이 입기는 했지만 이혼을 마무리하고 마음을 추스르며 잘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상처는 새로운 만남으로 치료한다고 좋은 사람 만나서 외롭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하는 것도 몹시 조심스럽더라고요. 아들도 일단 여자라면 지긋지긋해 하는 것 같고요. 친구와는 화해를 했습니다.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말을 거르지 않고 하는 게 남아있기는 하지만 저도 이제는 그걸 걸러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긴 나이고 친구 역시 나름의 필터가 생기긴 했더라고요. 하긴 지금 이 나이에 싸우고 싫어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말이죠.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지 간에 그래도 어린 시절의 추억을 나누던 사이라는 것은 참 금방 또 마음이 풀어지고 친해지더라고요. 오해 풀고 고마움이 생기면서 저와 그 친구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 맛집 찾아다니며 쇼핑하러 다니는 게 낙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머물던 시골집은 리뉴얼해서 카페를 하겠다는 젊은 부부에게 넘기고 조만간 저희 집 근처로 이사도 올 계획입니다. 이제는 뭐 가족처럼 지내야죠. 아들도 친엄마와 영국 마미가 가까이 산다는 사실에 몹시 놀라워하면서도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안 그래도 두 분한테 다 효도해야 하는데 라고 늘 생각했거든요. 아유, 가까이 살게 되신다니 너무 좋네요. 일타쌍피 아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야, 나랑 네 엄마가 화투냐? 일타쌍피로 찍게. 우리 생일도 각자 챙겨주고 기념일도 각자 챙겨줘. 어버이날 이럴 땐 케이크 하나로 퉁치면 너 알지? 등짝 스매싱이다. 어우, 너 조심해라, 야. 얘 학교 다닐 때 배구부였어. 스매싱 맞는 순간 갈비뼈까지 울린다. 그런 농담을 하며 깔깔 웃는 이 순간이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 쌓였던 저에 대한 원망을 놓고 저희 집이 나락의 구렁텅이로 빠질 뻔한 것을 구해준 친구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